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장표가 이제 오늘 요거만 알고 가시면 돼요. 요거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머신러닝 기술들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한 알고리즘들을 이제 나누는 기준, 대표적인 기준으로 이제 나눠서 분류를 해보면 여기 아래에 있는 표와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여기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지도학습, 세 번째로는 강화학습.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분류랑 회귀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누는데, 결국 뭐냐면 이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이 세 가지 방법 다 결국은 데이터를 컴퓨터한테 주고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자체는 똑같은데, 이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정답이 있는 문제를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문제. 그래서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를 학습을 시키는 게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고요. 비지도학습은 unsupervised learning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데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뭐 그러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방식들을 이제 비지도학습이라고 하고,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뭐 다른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지도학습의 일종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강화학습은 여기 써 있죠. 강화학습은 지도학습의 하나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독립적인 머신러닝 모델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결이 조금 달라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답의 데이터, 제공하는 데이터, 컴퓨터한테 제공해주는 데이터의 정답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에 따라서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분류랑 지도학습은 다시 분류랑 회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분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답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분류랑 회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정답의 셋이 뭔가 카테고리컬한 데이터인 경우에는 분류의 문제라고 하고요. 뭔가 수치화된 데이터, 숫자 데이터인 경우에는 회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류 내에서도 여기에는 4개밖에 안 써놨지만 한 수십 가지의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이 분류를 잘 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리고 회귀를 잘 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여기 하나를 써놨지만 회귀 방법도 뭐 로지스틱 회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회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들은 굉장히 많고요. 비지도 학습은 아까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게 비지도 학습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군집,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를 클러스터링, 어떤 일정 규모의 소그룹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그룹, 뭔가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이 주어진 데이터가 정답은 없는데, 뭔가 뭐 그런 건 없는데, 주어진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비슷한 특성인 것들끼리 소그룹해서 모아주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클러스터링을 하는 알고리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알고리즘들이 이거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비지도 학습에는 군집이 가장 대표적이고, 강화학습은 제가 뒤에 이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나머지 것들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중에서도 이제 뭔가 알고리즘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지도학습의 분류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결정 트리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 분야가 있어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 내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결정 트리를 만드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표현되어져 있지 않은 굉장히 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하나하나 다 알기는 어렵죠. 알기는 어려우니까 대표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만 소개를 할 겁니다. 이 수업 시간에서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바이즈 러닝이고,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정답을 잘 맞추도록 학습을 시키는 게 지도학습이에요. 여기 라벨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라벨이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주고 이 정답을 잘 맞추도록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여기 고양이 이미지를 모아서 이 이미지가 고양이다라고 하는 정답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 라벨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개와 관련된 사진들에는 이 이미지에는 이 개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객체가 들어가 있다. 이 사진은 개야 라고 하는 정답. 이런 이 라벨이 정답이죠. 정답 세트를 다 이렇게 기입을 해 놓는 겁니다. 모자는 모자, 머그컵은 머그컵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미지에 이 이미지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답 데이터를 다 이렇게 태깅을 해 놓는 거죠. 태깅을 해 놓고 해놓은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면 컴퓨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 학습을 하면 어떤 지도학습 관련된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면 어떤 모델이 하나가 생성이 될 거예요. 이 모델은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분류를 해주는, 어떤 이미지인지 정답을 맞춰주는 프로그램인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 뭔가 어떤 머그컵이 있는, 이렇게 머그컵이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 얘한테 물어봐요. 야, 이 사진 뭐야? 라고 물어보면 너는 머그컵이야?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한 방식이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아까 지도학습에는 분류와 회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개는 둘 다 이제 지도학습이니까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거에서는 동일한데 차이점은 정답의 모양이 이렇게 지금 위에서 방금 봤던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고양이, 개, 머그컵, 모자 이런 것처럼 뭔가 분류할 수 있는 데이터, 뭔가 카테고리컬한 데이터, 카테고리가 있는 데이터들, 디스크리트한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제 분류라고 하고요. 회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주식의 주가를 예측을 한다거나 혹은 뭐 부동산의 집값을 예측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의 학점을 예측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예측을 하는 예측을 하는 이 정답이 연속된 값, 뭔가 숫자값, 컨티뉴어스한 그런 숫자값인 경우에는 이제 회귀의 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제가 있죠. 뭔가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 대해서 뭔가 태깅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는 분류이고, 예를 들면 뭐 스팸 메일 필터, 이게 메일이 하나가 왔을 때 이 메일이 스팸 메일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거나, 어떤 뭐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암 환자냐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분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집값을 예측을 한다거나 혹은 뭐 주가를 예측을 한다거나 뭐 이런 수치화된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 경우에는 회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이 지도학습 데이터입니다. 지도학습이 아마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한 80% 이상은 지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지도학습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요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요 예를 들면 요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어떤 새로운 이미지가 왔을 때 얘를 분류해주는, 네이버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네이버인가 다음인가 이런 데서 꽃 사진 이렇게 찍으면 그 꽃 사진이 꽃이 뭔지 공을 알려주는 뭐 그러한 서비스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뭔가 꽃 사진을 막 정리해놓고 여기는 뭐 개나리, 여기는 민들레, 여기는 무궁화, 뭐 여기는 벚꽃 사진들을 막 모아가지고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켜놓으면 어떤 새로운 이미지가 왔을 때 이 꽃이 무슨 꽃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지도학습의 일종인데, 이제 지도학습에서 가장 큰 허들은 뭐냐면 이거를 라벨링, 정답을 만들어야 돼요.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게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정답 셋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컴퓨터한테 이 정답을 맞추라고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벨링, 이 라벨, 정답을 라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라벨링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노가다성이죠. 왜냐면은 사진 하나하나 보고 일일이 이건 개구나, 이건 고양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태깅을 해놓고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켜야지만 컴퓨터가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의 허들이 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한 사업들도 요즘에 많이 하죠. 그 나라에서 데이터 라벨링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하거든요. AI 산업 육성의 밑거름 데이터 라벨링
이런 얘기 나오죠. 말은 멋지게 포장했지만 거의 이렇게 그 AI,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발 인형 눈알 붙이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눈알 붙이기보다 훨씬 더 라벨링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게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를 학습을 시키면은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라벨링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지만 사실은 한 상당한 노가다성이 있는 그런 하지만 중요하지만 노가다성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 라벨링. 정부에서도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뭔가 인공지능을 한다거나 뭔가 하려고 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면 이렇게 정답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라벨링 하는 것들도 이제 굉장히 육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바도 있다고 하니까 뭔가 편의점 알바보단 그래도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자니까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그런 알바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체험담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고 네,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뭔가 등급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태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태깅을 검증하는 사람이 있고, 왜냐면 잘못된 데이터를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면 안 되니까 그걸 검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그런 뭔가 얘도 레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알바 같은 것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 이러한 지도학습,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다 이 지도학습인데, 이 지도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답이 있는 라벨링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사업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인데,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데 어떻게 학습을 시키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데, 뭔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이 주어진 데이터를 분류는 해줄 수 있죠. 비슷한 특성을 가진 애들끼리. 예를 들어서 어떤 막 과일, 여기 그림이 과일 이미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과일이 뭔지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지금 여기 X표 쳐 있는 것처럼 이 과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 데이터를, 사진을 분류는 해줄 수 있죠. 비슷한 애들끼리. 예. 예, 그게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방식. 그래서 차이점은, 그래서 아무튼 분류든 군집이든 다 뭔가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그거를 이제 그룹으로 형성을 하는 건데, 분류는 아까 지도학습에 있는 분류는 정답이 있는 거고요. 클러스터링, 비지도학습의 클러스터링은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화학습인데요. 강화학습은 조금 달라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학습하는 것과 더 되게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뭔가 리워드와 페널티, 상과 벌이라고 하는 어떤 보상, 리워드를 통해서 실제로 이 컴퓨터를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학습을 시키는 방식인데, 보통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뭔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상을 받고 뭔가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뭐 벌 받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하다 보면 그 파블로프스의 개처럼 뭔가 내가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행동은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행위를 강화하게 되죠. 예, 그 행위를 강화하게 되고, 벌을 받는 행위들은 가능하면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식으로 나의 행동 패턴이 바뀌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한테도 뭔가 내가 어떤 목적을 딱 정해놓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면은 뭔가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포인트를 주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 컴퓨터가 그냥 했는데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뭔가 페널티를 빵 주는 거예요. 포인트를 깎아버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포인트를 가장 많이 쌓게끔 해주는 게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뭔가 사람이 뭔가 행동을, 패턴을 학습을 하는 과정이랑 유사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피드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 바뀌는 형태니까 되는 겁니다. 강화학습은 요즘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뭔가 트랙이 있어. 이렇게 트랙이 있어요. 트랙이 있고 뭔가 이제 자동차 한 대가 트랙 한 바퀴를 돌려고 해요.
자동차 트랙 한 바퀴를 돌 건데 얘를 자율주행으로 할 거예요. 예, 자율주행으로 할 거고 얘를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 한 몇 발자국 움직여요. 움직였는데 이 빨간 벽, 이 반대 트랙을 벗어나지 않으면 상을 줘요. 잘 갔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이동하면 트랙을 안 벗어났으니까 상을 주고 얘가 또 이제 랜덤하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상을 주고 하다가 얘가 뭔가 이렇게 땅 부딪혀. 그러면은 빵 하고 이제 벌을 주는 거예요. 페널티를 빵 매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아차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상을 주고 안 부딪히면 계속 상을 주고 그렇게 계속 안 부딪히면 상을 주다가 뭔가 부딪히면 페널티를 주고 뭐 이러한 작업을 막 반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빵 부딪혀 페널티 받고 가다가 부딪혀서 페널티 받고 가다가 부딪혀서 페널티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처음에는 이렇게 막 자동차가 막 부딪히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트랙을 돌아요. 막 돌다가 결국은 이렇게 계속 부딪힐 때마다 이제 혼나니까 결국은 이제 막 이렇게 점점 이렇게 부딪히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학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트랙을 도는 식으로 제가 학습을 해서 제가 자율주행 형태로 자동차가 돌아가는 이제 그러한 개념이 이제 이런 강화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머신러닝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머신러닝은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이 학습하는 데이터에 정답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평가를 따지는 거고요. 정답이 있는 경우엔 지도학습, 정답이 없는 경우엔 비지도학습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지도학습에는 분류와 회귀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정답의 모양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 정답의 모양이 카테고리컬한 데이터인 경우에는 분류, 정답의 모양이 컨티뉴어스한 밸류, 숫자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회귀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로 나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거고 대표적으로는 클러스터링, 뭔가 데이터의 특성에 맞춰서 그룹화 지어주는 그런 클러스터링이 대표적이다. 강화학습은 어떤 컴퓨터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상과 벌이라고 하는 보상을 통해서 그 상을 많이 받는 형태로 이제 강화하는 그런 학습을 하는 게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방식이다. 네, 그래서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요거만 잘 알고 계셔도 오늘의 강의의 목적은 달성했다. 라고 볼 수. 이게 이제 가장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기본적인 내용인데 제가 사실은 지난 학기에 쇼크를 먹었거든요. 예, 지난 학기에 이제 이거를 제가 중간고사의 시험 문제로 냈습니다.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되나?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가장 기초적인 상식 머신러닝 수업을 들었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최소한 수업을 안 들었어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시험을 막상 봤는데 틀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쇼크를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띄우고 낼 테니까 꼭 알아두세요. 네,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머신러닝의 과정, 뭔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을 구축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뼈대를 소개를 드리면 일단 아까 누가 질문을 했던 것처럼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요. 수집된 데이터를 뭔가 가공을 해줘야 돼요. 전처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뭔가 입맛에 맞는 데이터로 변형을 가해줘야 됩니다. 이상한 데이터는 걸러내고 뭔가 없어진 데이터들은 채워넣고 뭔가 필요한 데이터는 추가하고 필요 없는 건 삭제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이제 막 가공을 통해서 전처리 작업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잘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를 학습을 시키는 거고 학습을 시키면 컴퓨터가 어떤 모델을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모델이 실제 학습의 결과죠. 알고리즘이죠. 모델이 평가가 나오면 그 모델을 평가를 해요.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확도라고 하는 평가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를 평가를 해서 나의 만족할 만하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고 아니면 다시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뭔가 학습 방법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방법. 아까 이제 위에서 봤던 것처럼 분류를 쓸 건지, 회귀를 쓸 건지, 뭐 클러스터링을 쓸 건지, 강화학습을 쓸 건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방법을 쓸 거냐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쓸지를 결정을 했으면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으니까 그 알고리즘들 중에서는 또 뭘 쓸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알고리즘들마다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을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 매개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매개 변수들도 최적화해주면서 학습을 시켜야겠죠. 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뭔가 학습된 모델을 구축을 하고 그 모델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도전 과제, 머신러닝을 잘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방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 모델이 나오잖아요. 이 모델이 되게 좋아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할까? 뭐 있었지? 아까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을 필터하는 게 예제가 있었죠. 스팸 어떤 이메일이 오면 그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를 내가 자동으로 체크해가지고 스팸 메일은 스팸 메일이라고 해가지고 스팸 메일함에 넣어주는 기능을 내가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거예요. 그럼 이메일을 막 주고 어떤 이메일 데이터를 줄 거예요. 어떤 이메일 1번이 있으면 얘는 스팸이다. 이메일 2번이 있으면 얘는 스팸이 아니다. 3번은 스팸이 아니다. 4번은 스팸이 아니다. 뭐 이런 데이터들을 뭐 한 예를 들어서 100만 건 이메일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는 막 학습을 해가지고 이메일들에 대한 특징을 파악을 해서 어떤 특징을 가진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를 얘가 알아서 막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해서 이런 특징을 가진 데이터는 스팸이고 이런 특징을 가진 데이터는 스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 컴퓨터가 알아서 학습을 해서 그 결과를 모델로 도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이메일이 왔을 때 얘가 스팸인지 아닌지를 얘가 평가해가지고 예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해서 실제로 내가 한 1000건을 가지고 평가를 했더니 대부분 100%다 맞췄다라고 하면 이건 되게 잘 학습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델이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잘 하려면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데이터가 좋아야 돼요. 이상한 데이터 주면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데이터가 많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요 방법, 요 학습 방법,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거냐. 이 모델을 생성하는 알고리즘들이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수십 가지들 중에 알고리즘 중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거냐. 그리고 그 알고리즘 내에서도 파라미터를 어떻게 최적화할 거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이 알고리즘 측면에서 이제 각각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우리가 아까 머신러닝이 요즘에 많이 핫한 이유는 데이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량이 일단 적으면 성능이 좋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이 논문으로 내년도에 어떤 충분한 데이터가 주어지면 물론 양질의 충분한 데이터가 주어지면 양질의 쓰레기 데이터가 많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튼 양질의 충분한 데이터가 주어지면 어떤 알고리즘을 뭘 쓰든지 간에 이 알고리즘 얘가 테스트해본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을 뭘 쓰든지 간에 데이터량이 늘어나 뭔가 데이터량이 늘어나면 어차피 모델의 성능은 알고리즘의 성능은 모델의 성능은 결과적인 성능은 결국은 대부분 다 좋아지더라 그리고 어느 정도에 수렴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양질의 데이터가 있으면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쓰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성능, 물론 약간의 편차는 있죠. 편차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좋은 성능은 확보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양질의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 그랬죠.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양질의 데이터가 아니라 뭔가 저품질의 데이터가 있으면 많아봤자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대표성이 없는 데이터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굉장히 오래된 예제인데, 오래된 예제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 얘기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제 중에 하나라서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1936년이 대공황 시대라고 합니다. 저도 이 시대 사람은 아니니까. 대공황 시대인데, 이 시대 때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두 사람, 랜던이라고 하는 사람과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대선 후보로 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공황 시대에 누가 대통령이 돼서 이 대공황 시대를 타개할 것인가 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봤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잡지사였다고 해요.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그 경제 잡지사가 있는데, 그 경제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될 건지를 이제 자기네 잡지를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쫙 설문조사를 날려서 5만 명한테 설문을 받아서 예측을 한 거죠. 예측을 했는데 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이 랜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네. 네. 반면에 얘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말고 또 다른 업체, 여기 이제 1번 업체고,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5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랜던이 이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업체가 있었는데, 두 번째 업체는 얘네들이 뭔가 통계 기반의 데이터를 이렇게 보수를 잘 뽑아가지고 한 1000명의 사용자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얘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예측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누가 맞았냐면 얘가 맞았습니다. 얘가 맞았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첫 번째는 데이터가 충분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쪽인 5만 건이고 얘는 1000건인데 얘가 맞았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저품질의 데이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대표성이 없는 훈련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뭔가 데이터가 대표성을 띠지 않고, 대선은 미국 전체 대상을 하는 건데, 미국민 전체 대상인데, 그런 미국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 그런 약간 편향된 데이터, 우리가 보통 스큐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죠. 스큐드 데이터, 뭔가 편향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모델 결과도 편향된 결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요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사, 얘는 경제 잡지사예요. 경제 잡지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시대에는 대공황 시대예요. 뭔가 경제가 완전 파탄난 지경이에요. 파탄나는 시기인데, 그 경제가 파탄나는 시기에 이런 경제 잡지를 구독하는 이 5만 명의 사용자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쪽이 자기네 잡지를 구독하고 있는 5만 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미국의 어떻게 보면 상류층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상류층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한 거니까 상류층에서는 뭐 얘를 더 좋아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이외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쪽을 선택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 5만 명의 데이터는 많이 모았을지 몰라도 실제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지 않는 뭔가 편향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제대로 된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딘가에서 가지고 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수집한 데이터거나 뭐 이런 데이터들은 품질이 낮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품질이 낮다는 얘기는 뭔가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는 데이터도 많고, 뭐 컬럼이 성별이라고 하는데 남자, 여자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남녀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형태로 품질이 낮은, 뭔가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써먹을 수 없는 그런 낮은 품질의 데이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은 잘 정제를 해줘야 돼요. 뭔가 에러가 있으면 그 에러가 난 데이터는 제외한다거나, 혹은 에러를 바로잡는다거나, 뭐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이 아웃라이어를 제거한다거나, 이상한 데이터가 있으면 삭제한다거나, 필요한 컬럼을 제거한다거나, 새로운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을 해서 품질을 높여야지,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어야지만 머신러닝 모델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쓰레기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결과가 쓰레기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굉장히 잘 다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 그래서 특성공학이라고 하는 또 별도의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컬럼이에요. 컬럼, 데이터 컬럼. 컬럼인데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러한 컬럼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필요 없는 건 없애고, 필요 없는 건 없애고 필요한 거는 추가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술들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러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술들을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써놓지 않았지만 그 머신러닝에서 되게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차원의 저주. 차원이 특성이야, 특성, 개수. 그러니까 데이터의 특성이 많으면, 보통은 데이터의 특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데이터의 특성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이제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차원이 원래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너무 많으면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이제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불필요한 차원 특성을 이제 제거를 해주거나 혹은 비슷한 특성들은 하나의 특성으로 모아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차원 특성을 줄여주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특성 선택은 뭔가 여러 개의 특성이 있으면 그 중에서도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특성들을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가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는 기법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한 존재의 기법들을 통해서 실제로 엔지니어링을 수행을 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데이터가 좋아야 된다.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알고리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아마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에서 가장 유의해야 될 게 이 과대적합, 오버피팅을 회피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아까 네이버의 꽃 검색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는 이제 어떤 이미지가 있고요. 이미지가 얘가 무슨 꽃인지, A라고 하는 꽃인지, 어떤 이미지가 뭐 B라고 하는 꽃인지, 어떤 이미지가 뭐 A라고 하는 꽃인지, C라고 하는 꽃인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죠.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쓰든지 간에 아무튼 학습을 시킵니다. 얘를 가지고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어떤 모델을 만들어요.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실제로 이제 어떤 특성을 갖춘 애는 A다. 어떤 특성을 갖춘 애는 B다. 어떤 특성을 갖춘 애는 C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죠. 그게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 이렇게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보통은 학습 데이터라고 합니다. 학습 데이터, 트레이닝 셋, 데이터 셋이라고 합니다. 학습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 학습대에서 나온 요 모델 있죠? 요 모델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죠.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하려면 또 다른 데이터셋이 필요하죠. 그죠? 평가를 할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이미지를 새로 주고 얘가 A인지 B인지를 맞추는 거예요. A인지 B인지를 맞추면 실제로는 얘도 정답셋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모델이 이 정답 문제를 보는 거죠.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해서 실제로 몇 개를 맞췄는지를 가지고 이 모델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평가 데이터라고 표현을 해요. 테스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 크게 두 개예요. 트레이닝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델 머신러닝을 모델을 구축을 하고 이 모델을 평가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요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이미지가 왔을 때, 즉 요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평가를 했을 때 여기에서 정확도가 좋아야 되죠. 98%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확도가 좋아야 되겠죠.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걔를 잘 예측을 해주는 게 이 모델을 구축하는 의미죠. 그 의미가 되는데, 이 과대적합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이 모델이라고 하는 애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나온 결과죠. 학습을 해서 나온 모델인데, 이 모델이 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는 되게 잘 맞춰요. 그래서 되게 잘 맞추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되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데이터 왔을 때, 요 테스트 데이터, 학습 데이터가 아닌 또 다른 데이터가 왔을 때 얘는 이 정확도가 굉장히 낮은 거야. 그러한 경우를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게 트레이닝 에러고 얘는 테스트 에러예요. 이 트레이닝 에러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평가를 했을 때 나오는 에러고요. 이 테스팅 에러는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모델을 평가를 했을 때 나오는 에러예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커지면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트레이닝 에러는 굉장히 낮은데, 트레이닝 에러는 굉장히 낮지만 이 테스트 에러는 굉장히 높은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셋 사이즈가 커지면 트레이닝 에러는 높아지고 테스트 에러는 낮아지면서 수렴하면서 오버피팅을 이제 없앨 수 있다 하는 게 일반적인 그 이론이고요. 아무튼 이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트레이닝 데이터에는 굉장히 잘 맞지만 실제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는 제대로 예측을 못하는 쓸모없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오버피팅이 발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오버피팅을 피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나 혹은 그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을 조절해서 이 오버피팅을 회피하는 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오버피팅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죠. 학습을 하게 되면 이 학습된 결과로 나오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학습하는 알고리즘의 목적은 뭐냐면, 뭔가 주어진 데이터가 왔을 때 얘를 잘 맞추도록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이 학습 알고리즘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목적 자체가 내가 학습 데이터를 받으면 그 학습 데이터를 잘 학습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잘 맞추는 모델을 생성하는 게 이 학습 알고리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학습 알고리즘이 발달되면 발전될수록 이 학습 데이터를 잘 맞추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림이 이제 요건데, 보시면 원래대로라면은 이 점들을 맞추려면 이렇게 이제 약간은 러프하게, 이 점들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예요. 점들이 트레이닝 데이터인데 너무 트레이닝 데이터 이렇게 딱 맞추지 않고 이렇게 맞춰주면 트레이닝 데이터에는 실제로는 조금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이게 올바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학습을 막 잘 시켜놓으면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막 잘 맞추려고 이렇게 모델이 복잡해져요. 이렇게 잘 맞추려고 막 이렇게 복잡해지죠. 이렇게 이제 뭔가 트레이닝 모델에 너무 최적화돼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모델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오히려 잘 안 맞는 그런 경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옆에 있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셋의 크기를 높여주거나 혹은 전처리를 해서 뭔가 높게 해주거나 혹은 모델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이 모델을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위에 이제 잠깐 여기서 봤던 그림에서처럼 이 오버피팅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그 학습 알고리즘에 학습 데이터에 너무 이렇게 최적화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학습 데이터에 최적화된 얘기고, 이렇게 너무 최적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델이 너무 복잡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복잡하게 너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단순화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모델을 단순화하는 방법은 알고리즘을 다른 걸로 변경하거나 뭐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어떤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뭔가 규제를 가할 수가 있어요. 모델이 단순화되지 않게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이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오버피팅을 발생시키는 거랑 해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대적합이 있으면은 과소적합도 있겠죠. 과소적합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언더피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더피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발생을 하면 얘는 이제 반대니까 아까는 모델이 복잡해서 오버피팅이 났다면 이번에는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제대로 학습을 못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언더피팅이 주로 발생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모델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통은 데이터가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더피팅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의 수집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머신러닝을 처음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쭉 책을 펼치거나 뭐 이런 게 해보면 뭐 이렇게 알고리즘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이것 중에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 게 제일 좋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처음에 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그랬고요. 근데 그렇게 막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지를 막 되게 많이 고민하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 보통 이제 우리는 정답을 원하잖아요. 공대생이니까 정답을 원하거든요. 이런 경우엔 이런 알고리즘, 이런 경우엔 이런 알고리즘, 이런 경우엔 이런 알고리즘, 뭐 이런 뭔가 이렇게 정해진 규칙이 있으면 고민할 필요 없이 이런 경우는 우리 이런 알고리즘 써야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돼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노 프리 런치 이론이라 그래서 뭔가 어떤 알고리즘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항상 좋을 수 없다. 어떤 케이스에 딱딱딱딱 이렇게 맞춰서 좋은 거를 가이드라인 해주기는 되게 어렵다. 라고 하는 내용의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처음 배우면 알고리즘에 집착하거든요. 처음에.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막 깊숙이 막 파고든다거나 혹은 이 알고리즘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걸 써야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내가 구축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굳이 그렇게 알고리즘에 목숨 걸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오히려 데이터가 훨씬 중요하다. 이제 여기 보시면 요 그림 있죠?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주면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쓰든지 간에 좋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에 대해서 막 너무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막 그 굉장히 막 하이 레벨로 최적화를 하려면 막 어떤 알고리즘 쓸지도 이제 나중에 막 더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뭐 그래서 뭐 90%에서 92% 올리려면 뭐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을 쓸지를 막 이렇게 상세하게 파인 그레인하게 튜닝하고 해야 되겠지만 70%인 애를 90%로 올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의 영역이 아닙니다. 데이터의 영역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하고 양질의 데이터로 정제를 잘 해야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한 성능을 올릴 수가 있지. 뭔가 A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쓰다가 B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쓰면 막 원래는 한 30%밖에 안 나오다가 막 70%, 90%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데이터에 먼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은 접근 방법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배치 학습과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그냥 기본적으로는 배치 학습은 오프라인 학습이고 온라인 학습은 실시간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우리가 대부분 하는 알고리즘 방식은 이렇게 배치 학습이에요. 배치 학습. 배치 학습은 그냥 가용한 자원을 모두 사용해서 훈련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 번에 빵 모아놓고 그 전체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모가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오프라인상에서 수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프라인상에서 막 대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막 몇 시간, 며칠 동안 학습한 결과를 그냥 적용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방식이고 업데이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방식이 이제 배치 방법이고 대부분 아마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 강의 내용에서 할 내용들은 대부분 요 알고리즘입니다. 배치학습. 배치학습이고, 이제 온라인 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불편할 수 있죠. 뭔가 업데이트가 안 일어나니까. 모델이 업데이트가 뭔가 실시간으로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말은 쉬운데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은 이제 개념적인 정도는 있고, 이제 알고리즘도 이제 온라인 학습을 지원해주는 알고리즘들이 조금 있긴 한데, 이게 약간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라서 많이 쓰진 않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좋긴 하겠죠.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놓고, 뭔가 새로운 델타분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모델이 거기에 맞춰서 업데이트가 되는 방식. 예, 그런 방식이 이제 온라인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단 수업 시간에는 대부분 이 배치 학습을 할 겁니다. 배치 학습을 할 거고, 온라인 학습도 간단하게 맛은 볼 거예요. 볼 건데, 아무튼 이 학습 방법에는 이런 배치 학습과 이 온라인 학습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머신러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실습 환경을 꾸밀 수 있는 내용만 드리면, 그냥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구글에다가 이 아나콘다 다운로드를 치시면 이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데이터 분석,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그 파이썬과 R 패키지들을 동시에 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통합적으로 설치를 하면 파이썬도 설치가 되고, 파이썬과 관련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 그런 데이터를 사이언스, 데이터 분석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대부분의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우리가 일일이 설치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예. 원래는 무료 버전만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한 버전들이 막 생겨났는데, 저희는 그냥 여기 인디비주얼 버전 있죠? 인디비주얼 에디션을 설치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의 OS에 맞는 거를 설치해서 그냥 막 넥스트를 누르시면 설치가 될 겁니다. 네, 설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요거가 설치가 돼 있다는 가정하에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요. 꼭 여러분들의 PC에 이제 실습을 같이 하려면 꼭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아나콘다를 통해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실습을 다음 주에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저거를 설치하는 거를 권장을 하는데, 나는 굳이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설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콜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활용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냥 주피터 노트북 해가지고 저 아나콘다 설치된 걸로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 콜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 실습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 지금 우리가 아나콘다라고 하는 패키지를 통해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실습 환경을 통해서 실습을 할 건데, 그거를 이제 구글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원격으로 구글 서버를 활용을 하는 거죠. 구글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파이썬 같은 거 실행해보면 이 결과를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주피터 노트북 환경을 이 구글에서 우리가 별도의 설치 없이 실행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곤 있습니다. 해주곤 있는데, 일단은 제 수업에서는 저는 활용하진 않을 거니까, 이걸 활용하실 분들은 알아서 활용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요거를 꼭 설치를 해주시길 바래요. 네, 그러면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